선지 동무 이건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동료의 이어폰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귀에 꽂는 순간 한국 발라드 한 곡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는 웃고 있었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싶다는 말처럼 들려서 그날 이후 무대 위에서도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이곳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간부들이 앞줄에 앉은 공연날 나는 반 박자 늦었습니다. 딱 그 한 번. 무대는 끝났지만 무대 뒤에서 저의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정신이 어디 나갔소? 며칠 내내 사상총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실수는 예술이 아니라 충성 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배치표 한 장으로 예술단에서 퇴출되고 이내 식료품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오니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춤 안 춰? 그리고 딸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혼자가 아닌 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려면 더 조용해야 하오. 나는 딸에게 단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지 마. 국경의 밤 바람 소리에도 아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딸이 하나 있는 청진 시립예술단에서 춤을 추는 박선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술 분야는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특별하다는 말은 늘 더 큰 감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웃는 표정도, 손끝의 각도도, 인터뷰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도 정답이 있었습니다. 무대는 밝았지만 내 삶은 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예술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큰 거울 앞에 서면 나는 박선지가 아니라 청진 시립예술단 무용수 17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번호로 불렸고 동작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 손목 각도가 어제보다 3도 낮소. 지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변명은 곧 태도 불량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앉으면 누군가는 늘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배급이 좀 늦지 않아? 라는 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 말은 불만으로 기록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칭송만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동지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먹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다른 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그곳만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 엄마 오늘도 제일 예뻤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는 말이 기쁜 말이어야 하는데 여기선 눈에 띄면 위험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라고 답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인데 수리를 신청하면 집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그 얼룩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얼룩처럼 내 마음에도 무언가 스며들고 있다고.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술단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속이 세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비사그룹바가 자주 온다고 속삭였습니다. 비사그룹바는 비사회주의 검열조를 뜻했습니다. 그들이 오면 가방부터 신발속까지 뒤졌습니다. 머리 길이, 옷차림, 심지어 손톱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외부 물건이 없는지 찾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습실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미란이라는 무용수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미란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으니 지도원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동무는 사상 문제로 재교육을 받으러 갔소. 재교육이라는 말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김미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날부터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김미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미란은 나보다 춤을 잘 췄습니다. 표정도 밝았고 동작도 정확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딸이 엄마 왜 밥을 안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배가 안 고파서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춤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무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춰도 한 번의 의심이면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서 왔습니다. 누가 나를 지목하는지,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습은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곧 큰 공연이 곧 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는 하루 12시간씩 춤을 췄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었고 실수는 바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선지 동무, 오늘 세 번째 실수요. 지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 귓가에 꽂혔습니다. 나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다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발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지 동무,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맡아줄 수 있겠소? 오늘 검열이 있다는데 내 가방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소?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어폰은 외부 물건이었습니다. 들키면 나도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그 동료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어폰을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이어폰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걸까? 나는 주변을 확인한 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생기를 켰습니다. 순간 내 귓속에서 낯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대에서 추던 음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슬프고 따뜻했습니다. 가사는 들리지 않았지만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가슴을 정확히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금지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걸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노래는 사랑을 말했지만 내게는 너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무대에 서도 음악이 내 안에서 비켜갔습니다. 머릿속엔 그 발라드 한 곡만 계속 흘렀고 내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을 이곳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침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동작부터 다시 연습하겠소. 지도원의 지시가 떨어지고
익숙한 음악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팔을 올리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익숙한 동작을 따라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선 전혀 다른 음악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발라드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들려야 할 혁명가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써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 노래는 마치 내 뇌에 각인된 것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선지 동무 동작이 늦소. 지도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무용수들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는데 나만 반 박자 늦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급하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도원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음악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려 할수록 그 발라드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음악이 내 머릿속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습실에서 울리는 음악이고 하나는 내 안에서만 들리는 그 금지된 노래였습니다. 나는 동작을 이어갔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지도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박선지 동무,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원은 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무대에서 실수가 용납되는 건 아니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오늘 밥 안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맨날 멍하니 있어. 아이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도 눈치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공연 준비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 나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딸을 재우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만 더 듣고 싶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 발라드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였습니다.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춰왔던 춤은 진짜 춤이었을까? 우리는 늘 인민을 위한 춤을 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춤에 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해져 있었고 모든 표정은 지시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이 노래는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동료에게 이어폰을 돌려줬습니다. 고맙소, 선지 동무. 그는 안도의 표정을 하며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냐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곧 자백이었으니까요.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작은 따라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무용수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선지동무, 요즘 조심하시오. 지도원이 당신을 자주 본다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띈다는 거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띈다는 건 끝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노래 하나 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여기선 그 하나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 공연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주 중요하오. 중앙에서 간부들이 직접 오신다오. 지도원의 말에 연습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수는 예술 문제가 아니라 사상 문제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 썼고 표정도 의식적으로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 노래가 흘렀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연 전날 밤 나는 딸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딸은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공연만 잘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데 음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그건 우리가 연습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라드였습니다. 나는 춤을 춰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선 간부들이 일어서서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딸이 놀라 깼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꿈 꿨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큰 공연 날이었습니다. 앞줄엔 간부들이 앉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실수는 예술 문제가 아니라 사상 문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장실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진하게 그린 붉은 입술, 또렷한 눈썹, 볼에 바른 연지. 모두 완벽했지만 그 안에 진짜 박선지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막이 오릅니다. 무대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용수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줄을 맞춰 무대 뒤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대 막 뒤에서 객석이 보였습니다. 간부들이 앉은 앞줄 좌석은 특별히 더 좋은 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원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하오. 중앙 간부님들이 직접 오셨소. 우리 예술단의 명예가 걸린 공연이요.
우리는 알겠습니다라고 일제히 답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위치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혁명가요였습니다. 서주가 흐르고 우리는 첫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팔을 올리고 발을 내딛고 몸을 돌렸습니다. 옆 동료와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거울처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뀌는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귀에 갑자기 그 발라드 멜로디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진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내 발이 반 박자 늦었습니다. 옆 동료는 이미 팔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어깨가 스쳤습니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무대 위에선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동료는 균형을 잃을 뻔했고 나도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줄의 동작이 미세하게 꼬였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이미 틀어진 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쳐야 할 동작이 뭐였지? 다음 순서가 뭐였지? 수천 번 연습한 동작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간부석 쪽을 흘끗 봤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선 절대 관객석을 봐선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한 간부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박수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남은 동작에 집중했습니다. 실수는 그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완벽하게 동작을 소화했습니다. 마지막 동작까지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박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끝났네요. 다행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무대 담당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박선지 동무 지도원님이 부르십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지를 지웠더니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도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들어오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도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박선지 동무.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오늘 공연 어땠다고 생각하오?
지도원의 질문에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 지도원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실수였소? 옆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지 동무, 오늘 정신이 어디 갔었소?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곧 내 미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무는 무대 위에서 딴 생각을 했소. 내가 보기엔 그랬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저 긴장해서 실수했을 뿐입니다. 긴장? 지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동무는 10년 넘게 무대에 섰소. 긴장으로 실수할 사람이 아니요. 그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요즘 동무 상태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소. 연습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소? 개인적인 문제라도? 지도원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최근 몸이 좀 안 좋았을 뿐입니다. 며칠 동안 사상총화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도원실에 불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실수했소? 무슨 생각을 했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소?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도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선지 동무, 이건 동무에 대한 평가 보고서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조직 규율 미준수, 태도 불량, 재교육 필요. 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무는 예술단에서 나가야 하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원 동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오. 동무는 식료품 공장으로 배치될 것이오. 식료품 공장?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손끝으로 사람 마음을 흔들던 내가 이제는 냄새밴 장갑을 끼고 기계를 닫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요. 그때까지 정리하시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내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밤이 되어 딸을 재웠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걱정도 미래 걱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 하나가 흔들리면 이 아이의 내일도 같이 흔들린다는 걸. 내 실수가 딸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혼자서. 공장에선 감시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배급은 모자랐고
실수는 바로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술단 출신은 더 조심하라는 말이 작업반에서 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용수 박선지가 아니라 식료품 공장 노동자 13번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과 장류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예술단 연습실의 깨끗한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작업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회색 천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3번. 작업반장이 나를 기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통조림 세척 작업을 하게 될 거요. 어렵지 않소? 그냥 기계에 넣고 씻고 빼면 돼요. 그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통조림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물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냈습니다. 이해했소? 반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장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예술단 출신이라고 들었소. 여긴 무대가 아니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하시오. 여긴 생산량이 곧 충성도요.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조림을 기계에 넣고 빼는 일. 처음엔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쇠 통조림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차가운 쇠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장 식당은 예술단 식당보다 컸지만 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아보니 강냉이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무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예술단에서 왔다는 박선지래. 맞아, 무대에서 실수해서 쫓겨났다더라. 예술단 출신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선 다 똑같은 노동자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니 팔이 저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습니다. 멈추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를 안으려는데 손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나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잠깐만, 엄마 손 씻고 올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3번이나 했지만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춤 안 췄어?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이제 춤 안 춰.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엄마 춤 잘 추는데. 엄마가 이제 다른 일을 하기로 했어. 무슨 일? 딸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 통조림 만드는 곳이야.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만든 통조림 나도 먹을 수 있어?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밤이 되어 딸을 재우고 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손을 만져봤습니다. 예전엔 부드러웠던 손이었습니다. 춤출 때 손가락 끝까지 신경 써서 관리했던 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고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기계 소리, 비린내, 차가운 쇠붙이. 그게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노동자 동무들, 잠시 작업을 멈추고 방송을 들으시오. 우리는 일손을 멈추고 스피커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긴급 사상 점검이 있을 것이오. 전원 대강당으로 모이시오. 긴급 사상 점검. 그 말에 공장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문제가 된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하지만 나는 조용히 일만 했는데 오후 2시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상에 간부 2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무들, 최근 우리 공장에서 불순한 물건이 발견되었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외부 물건을 몰래 들여와 유포하고 있소. 이는 명백한 반동 행위요. 간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전면 검열을 진행할 것이요. 가방, 사물함, 모든 것을 검사할 것이요. 숨길 게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소. 검열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작업 반별로 사물함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뒤졌고 옷주머니까지 검사했습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겐 숨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간부가 안을 뒤적였습니다. 작업복, 장갑, 수건. 별것 없었습니다. 간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옆 사물함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요? 간부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사물함 주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고장난 거라서 버리려고 고장난 걸 왜 사물함에 넣어뒀소? 간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노동자는 끌려갔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나였을 수도 있다고. 만약 그때 이어폰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 있는 건 나였을 거라고. 검열이 끝나고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을 봤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내가 물으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물어봤어. 엄마가 예전에 뭐 했냐고.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어? 춤췄다고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안 추냐고 물었어. 아이의 작은 침묵이 내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봐? 딸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살 아이도 느낄 만큼 우리 삶이 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내 딸도 같이 끝난다는 걸. 아이의 학교 기록부에도 내 이력이 적힐 것입니다. 어머니 박선지, 예술단 퇴출, 사상 문제. 그 기록은 딸의 미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처음 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게, 마치 이어폰 속 노래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나와 내 딸이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도 끝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어느 날 뜻밖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해외 공연 인원에 보조로 붙으라. 예전 경력 때문에 임시로 끌려가는 처지였습니다. 겉으론 기회 같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감시 속 시험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반장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선지 동무 끝나고 사무실로 오시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는 반장과 낯선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간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간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선지 동무는 예술단 출신이라고 들었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에 중국에서 친성 공연이 있소. 인원이 부족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공연이라니. 공장 노동자가 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저를요?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 기록을 보니 10년간 무대 경험이 있더군. 무대 뒤에서 소품 정리나 의상 보조를 맡으면 돼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가 묻자 간부는 답했습니다. 2주 후요. 준비 기간이 짧으니 바로 연습에 합류하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사상 문제로 쫓겨난 사람을 왜 해외에 데려가는가?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해외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는 거라고. 도망칠 생각은 없는지, 변절할 마음은 없는지. 나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중국에 다녀와야 해.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중국? 얼마나 가는데? 한 달 정도. 금방 올게.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웃 김아줌마한테 부탁했어. 아줌마가 밥도 챙겨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신대.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은 내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 안 돼. 너는 학교 가야지. 2주일 동안 예술단에서 준비 연습을 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지 동무, 오랜만이요. 잘 지냈소?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왜 쫓겨났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연습은 빡빡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소품을 옮기고 의상을 정리하고 분장을 도왔습니다. 예전엔 내가 무대 위에 섰는데 이제는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쓸쓸했지만 참았습니다. 불평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요. 출발 전날 전체 인원이 모여 교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무들, 이번 공연은 우리 조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의 얼굴이요. 간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하오. 적들이 동무들을 유혹할 것이요. 절대 넘어가선 안 돼요. 만약 이상한 접촉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시오.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간부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알겠소? 우리는 일제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특히 더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하늘인데도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북한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건물도 자동차도 달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나는 구석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무용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나는 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리허설을 하고 저녁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외출은 금지였습니다.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마시오. 항상 2 이상이 함께 다니시오. 감시원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감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 김 아줌마였습니다. 선지 동무, 큰일 났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 딸이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소.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사요? 왜요? 어디서 뭘 들었느냐고 물었답니다. 아이가 겁을 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군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괜찮습니까? 집에 있긴 한데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 딸 좀 바꿔주십시오.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무서워, 엄마. 선생님이 무섭게 물어봤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주변을 뒤지는 동안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건드린 것입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론을 냈습니다. 딸과 함께 탈출해야겠다고. 내가 살아도 아이가 남으면 그건 탈출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라고. 만약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딸은 어떻게 될까? 정치범 가족이 되어 평생 감시받으며 살 것입니다. 해외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시받았고 단체로만 움직였습니다. 혼자 행동하면 즉시 의심받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체념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의상을 나르고 소품을 준비하고 무용수들을 도왔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박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장으로 돌아가고 딸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획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딸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것. 비행기에 올라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짐을 뒤지고 몸수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소? 없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검사관은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에 딸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딸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우리는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탈북 경로도 브로커도 아무것도.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귀를 열어뒀습니다. 누가 국경 쪽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친척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지,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작은 기회가 왔습니다. 작업반에 새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느슨해졌다더군요. 나는 귀를 세웠습니다. 왜요? 간부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돈만 있으면 눈 감아준다는군요.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길일 수도 있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 물으시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어버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선지동무. 그런 질문은 위험하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길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나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티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딸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겁먹지 않게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밥을 챙기고 머리를 묶어주고 숙제를 봐주면서도 마음속으로만 길을 외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아침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딸을 깨우고 밥을 먹였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공장에서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는 노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작업 중에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 딸과 함께 국경을 넘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국경 지역 출신이라던 그 사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상한 질문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그날 이후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날씨, 배급, 작업 이야기. 하지만 가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두만강 쪽이 물이 얕다더군요. 국경 초소 근무자들이 자주 바뀐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지동무, 혹시 정말로 나갈 생각 있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한때 시도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혼자서는 안 되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필요하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돈. 나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 월급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저축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금반지를 찾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였습니다. 이미 남편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탄광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반지가 남편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이걸 써야 한다고. 다음 날 장마당에 갔습니다. 몇몇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을 사십니까? 한 아주머니가 반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돼요. 1,000원 정도 주겠소. 1,000원. 턱없이 적었지만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공장에서 새로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한 인원은 재배치될 것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배치는 보통 노역지나 탄광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할당량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지 동무, 시간이 없소. 곧 동무가 재배치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해야 하오. 나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시오. 조심해서. 종이에는 이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김동무가 소개했습니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남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혼자요? 아닙니다. 딸과 함께요.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까지? 그럼 더 어렵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자 남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소.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것이오. 아이까지면 3,000원은 있어야 하오. 3,000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중간에 뇌물도 줘야 하고 중국까지 안내할 사람도 구해야 하오. 1,000원으론 국경도 못 넘소.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모으시오. 아니면 아이는 나중에 데려가시오. 남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딸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을 더 모으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2,000원을 더 모을까? 공장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될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팔기로. 이불, 옷, 그릇, 뭐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전부 팔았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하나씩 팔았습니다. 이거 사시겠습니까? 얼마 주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2,500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더 이상 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2,500원 모았습니다.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동무가 딸과 함께라니 특별히 해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입니까? 중국에 가서 일을 좀 해야 할 거요.
빚을 갚는 셈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내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제 출발할지는 연락할 것이요. 준비는 최소한으로 하시오. 짐이 많으면 의심받소. 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오. 그날 아침에 그냥 손만 잡고 나오시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공장에 가고 밥을 짓고 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을 챙길지, 딸을 어떻게 안심시킬지. 딸에게는 단 한 가지 훈련만 시켰습니다. 엄마 손 놓치지 말기. 산책을 나갈 때마다 손을 꽉 잡게 했습니다. 왜 엄마가 자꾸 손잡으래? 딸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 손잡는 게 좋아서 그래. 밤마다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딸의 옷 한 벌, 내 옷 한 벌, 물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챙기고 싶었지만 남자의 말대로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보따리를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레 새벽 4시요. 준비하시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곧 이 아이와 함께 위험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천천히 죽을 것입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이 긴장이었습니다. 공장에서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딸에게도 평소처럼 밥을 먹였습니다. 오늘도 학교 재미있었어? 응, 엄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나는 딸을 재우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믿어줘서. 딸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실수로 아이를 잃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는 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아이의 숨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웃는 얼굴로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딸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일어나, 우리 딸. 나는 딸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직 어두운데? 응, 엄마랑 어디 좀 가야 해. 어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조용히 해야 해. 딸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겹겹이 입혔습니다. 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가? 오늘은 안 가. 조용히 따라와. 나는 이불 밑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응, 알았어.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터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왔소?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분이 길 안내를 맡을 거요. 잘 따라가시오. 여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딸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따라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앞에서 안내하던 여자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초소였습니다. 여자는 나무 뒤에 숨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웅크렸습니다. 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는 아이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인지 추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자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움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춰 초소를 피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초소에서 키우는 개였습니다. 여자는 손짓으로 더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움직였습니다. 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여자는 강가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물을 건너야 하오. 깊지 않으니 걸어서 갈 수 있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이 제일 안전하오. 순찰이 지나간 직후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안아줄게. 딸을 업었습니다. 아이는 내 목을 꽉 안았습니다. 무서워, 엄마.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나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돌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딸은 내 목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엄마, 손 놓지 마.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딸이 물에 젖었습니다. 아이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나는 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둘 다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이제 북한을 벗어났소. 하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여자는 우리를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잠깐 쉬시오. 오두막 안에는 마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계속 떨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물으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 우리 왜 중국에 왔어?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더 좋은 곳으로. 북한은 안 가? 안 가.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학교는? 새로운 학교 갈 거야. 친구들은? 새 친구 사귈 거야. 딸은 울먹였습니다.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시오.
내일 밤에 다시 출발할 거요. 어디로 갑니까? 먼저 안전한 집으로 가야 하오. 거기서 다시 이동할 거요.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한 달, 나쁘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그날 밤 딸과 함께 좁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내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 조금만 더. 곧 나아질 거야.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낯선 집들에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한국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소.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버스로 가야 하오. 며칠 걸릴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은 더 길고 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딸은 지쳐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곧 밥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나도 몰랐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살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응,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아남았어.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라는 걸. 국경을 넘는 순간보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더 떨렸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딸과 함께 끝까지.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우리 들어가자. 응,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도 한동안 나는 도착했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은 낯설었고 질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선지 씨와 따님이시죠?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억양이 달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차가 정말 많아. 그러네. 건물도 높고.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정도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여기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딸려 있었습니다. 딸이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엄마, 침대가 폭신폭신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엄마? 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뻐서.
나도 기뻐.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응, 이제 안 무서워.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다시 깨어나면 북한에 있는 건 아닐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조사관을 만나 질문에 답했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나요?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술단에서 춤췄던 이야기, 공장으로 쫓겨난 이야기, 딸과 함께 국경을 넘은 이야기.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딸의 미래도 없었으니까요.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네, 현금 없이도 가능해요. 신기했습니다. 딸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가기 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한국 노래 배웠어.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노래? 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밝고 경쾌했습니다. 북한 노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작은 방에서 나는 다시 노래를 틀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음악 듣는 걸 권했습니다. 스트레스 풀리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빌려줬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노래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노래나 들어도 됩니까? 물론이죠. 뭐든 들으세요.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발라드. 예전에 이어폰으로 들었던 그 장르. 노래 목록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이어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귀를 검사하러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당당하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노래와 비슷한 멜로디였습니다. 딸은 처음엔 멀뚱히 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그 노래야?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노래 하나 때문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 비슷한 노래야.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몰래 우는 울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딸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살아남았구나. 응, 우리 해냈어. 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나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처음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입니까? 네, 박선지 씨 명의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가구도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딸이 방방 뛰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내 방도 있어. 그래,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딸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좁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고 딸이 신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딸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였습니다. 첫 등교날 교문 앞에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려? 응, 조금. 괜찮아. 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와. 딸이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나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북한 공장에서 하던 일보다는 나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선지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며? 고생 많으셨겠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친구 이름이 뭔데? 수진이. 수진이가 나한테 말 걸어줬어. 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춤 수업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발레 기초반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연습실에 들어섰습니다. 거울이 있었고 바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발을 잡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플리에, 땅듀, 그랑 바뜨망. 오랜만에 추는 동작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지 씨, 춤 배우신 적 있으세요? 기본기가 탄탄하신데요. 네, 옛날에 조금 재능 있으세요. 계속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춤췄어. 진짜? 엄마 춤추는 거 보고 싶어? 나중에 보여줄게. 딸이 신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더 멋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반장 뽑혔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반장이 되다니.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작은 발표회도 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춤을 즐기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춤 배울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엄마처럼 춤추고 싶어. 나는 딸을 문화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어린이 발레 수업이 있었습니다. 딸은 연습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딸이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음악은 노래가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숨을 내 딸과 함께 마음껏 쉽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집에서 쉴 때도, 춤을 출 때도 우리는 자유롭게 숨쉽니다. 언젠가 딸이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면 나는 그걸 세상에서 가장 큰 공연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 둘이 살아남아 마침내 무대 밖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납니다. 친구들, 동료들, 익숙했던 거리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계속 춤출 것입니다.